자,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적 연구인데요. 질적 연구는 우리 이제 종단조사 그 내용들을 좀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질적 연구를 보게 되는데 질적 연구의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걸 조금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아셔도 돼요. 이 질적 연구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 많아요. 뭐 현상학 이론이라든지 뭐 많은 문제들이 그 방법들이 있는데 다 뭐 암기하고 뭐 이해하고 뭐 이럴 것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그냥 마음 편히 좀 보셔도 돼요. 이제 한 문제 맞을 거다라면 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조금 쉽게 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질적 연구는 조사자 자신이 조사 도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없어요. 이론이 없잖아요. 이론이 없는데 내 관찰에서 들어가요. 그러면 상황에 맞게끔 내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융통성이라고 해야죠. 융통성에 맞게끔 조사 방법들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뭐 측정 도구라든지 측정에 대한 척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끔 그 맞는 방법들을 그때그때 맞게 한다. 어떨 때는 관찰할 때 있고 어쩔 때는 인터뷰해야 될 수 있고 다 있겠죠. 이런 것들처럼 바뀌면서 그리고 환경에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그 하는 방법이 질적 연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 조사자의 그 자기의 주관적 생각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특징들이 있는 것이 이 질적 연구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로 작은 규모의 대상자예요. 대상자가 많으면 한 번에 끝내버리면 되겠죠. 뭘로? 양적 조사로요. 그 설문조사 같이 종단조사로 아니죠. 횡단조사죠. 횡단조사를 한 번에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적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관찰하듯이 적은 사람에 대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보려고 한다. 그 적은 사람들을 정확히 보려고 한다. 규모가 작은 규모의 사람들을 정확히 여러 번 보려고 하는 방법이 질적 연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층 관찰을 실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귀납법의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귀납법, 관찰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것들에서 관찰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왜 할까? 이런 관찰들을 시작하는 것이 방법이 이 질적 연구다. 그래서 귀납법적 논리를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일반화의 한계요. 왜요? 소수의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화가 불가능해요. 일반화가 불가능해서 그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왜 해서 이런 상황에는 무조건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뒷단에서만 나오는 거니까요. 자, 질적 연구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근거 이론이에요. 근거 이론. 뭐 근거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근거예요. 그 쉽게 생각하면 자료들,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자료들을 많이 찾아요. 자료 수집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자료들을 가지고 그 자료를 비교하고 조사하고 이 자료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자료에서 중요한 내가 원하는 내용들 또는 이론들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는 방법이 근거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이라든지 뭐 가설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귀납법적 방법, 관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고 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이론이라든지 내가 필요한 것들만 도출해내는 방법이 근거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주제 이런 것들을 뭐 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제 보다가 우연히 보는 행동들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것이 이 근거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례 연구가 있어요. 사례 연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행동들을 해. 그러면 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사례 연구예요. 말 그대로 사례에 대한 독특한 그런 사람이 그 사건이라든지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초점을 거기에다 두고요. 그 행동들이 왜 나타나는지 그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것이 사례 연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연구는 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양적에서도 같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현상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뭐 그런 현상들 자 보면은 특수한 사건이잖아요. 코로나 이런 것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라는 것들 양적 조사가 가능하잖아요.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적도 되고, 근데 코로나로 하면은 뭐 질적이 될 수도 있지만, 코로나는 힘들어. 또 좀 더 질적으로 들어갈, 양적으로 하면 코로나로 힘들어요. 모든 사람의 조사면 양적으로 조사가 함께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에 걸려서 중증인 사람들 있죠. 중증에 걸렸던 사람들만 또 따로 조사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사례,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이 사례 연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연구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 뭐 사람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는지 이해하는데 정말 유용한 방법이 사례 연구다라고 하죠. 왜? 그 사례, 특수한 상황에 잘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민속지약이 있어요. 민속지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관습이라든지 이런 문화 있죠. 이런 것들, 오랜 기간 같은 문화에서 발견되는 그런 활동들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방법이 민속지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그 어떠한 문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고 하면 아마존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쉽게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강 쪽에 뭐 부속 조그만 뭐 마을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을 뭐 연구한다라고 하면은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내가 다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해 주는 몇몇 사람들에게 조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사가 민속지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걸 보고 왜 이런 마을들이 왜 이런 문화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뭐 인터뷰라든지 관찰로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이 정보 제공자를 한다든지 이거 특수한 문화, 뭐 특수한 그런 계통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민속지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현상학이 있어요. 현상학. 우리 이제 현상학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로저스가 생각나야 돼요. 현상학 이론, 로저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로저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현상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봤던 이 생각들과 좀 다른 게, 이 원래 우리가 인간은 이 주관적 동물이에요. 주관적 동물. 나를 위주로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내 생각 위주로 움직이게 되는데, 말 그대로 그런 현상들, 그 사람의 주관적인 내용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이 그 경험한 그런 경험들 있죠. 사람이 경험한 개인적인 그런 주관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현상학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있죠. 뭐 종교 있으신 분들은 종교적 체험들 막 얘기하잖아요. 종교적 체험으로 뭐 기적을 맛봤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 현상학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현상들을 다 이겨내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만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왜 이런 걸 했었고, 어떤 경험을 했었고, 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대화나 인터뷰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과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이 현상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학은 그 방금 이야기한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겪었던 그런 경험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 현상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이제 문제입니다. 자, 질적 연구 방법과 적절한 연구 주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현상학. 자, 늙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경험한 거잖아요. 사람이 경험해서 주관적 경험으로 나는 늙어가는 게 난 이런 인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처럼 그 주관적인 성격들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알 수 있겠죠. 참여 행동 연구는 참여 행동이에요. 참여 행동.
이혼 가정이 경험한 가족 개체 사례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요? 참여행동이냐 같이 쉽게 얘기하면 이혼한 그런 가족 그 사례들과 함께 그 같이 생활하고 같이 행동을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참여행동을 했는데 이혼 가정이 경험한 가족학체 사례를 심층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면 참여행동, 같이 행동을 하고 같이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같이 했더라도 그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생각하면 그래 그 사람하고 있으면 그걸 좀 이해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무엇을 하면 그 문제 조사자가 조사자랑 함께 분석하고 하면은 좋을 수 있겠지만 분석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보세요. 이혼 가정으로 인한 경험, 가족 개체 사례 이것들은 어때요? 보편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즉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참여행동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문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고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쉽게 하면 이혼 가정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100%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양육시설에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저한테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저는 그때 정말 어떤 대답도 못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은 부모님께 버림받은 기억이 없잖아요. 그 얘기하면요. 제가 아이들과 7년, 8년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나 그거 이해 못하거든요. 저는 부모님한테 사랑받으면서 컸거든요. 이게 아무리 참여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사례 연구해야 되겠죠. 사례 연구. 그 사례를 아예 파가지고 사례 연구를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참여행동보다는 사례 연구가 더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거 이론이 있습니다. 근거 이론은 지속적인 비교 기법을 통해 노인의 재취업 경험을 이론화할 수 있다. 자, 근거 이론, 근거잖아요. 어떤 근거들, 뭐 이론들을 가지고 내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찾는 것이 이제 근거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재취업한 경험들이 있는 노인들의 자료들이 있겠죠. 이 자료를 쭉 갖고 와요. 쭉 갖고 왔더니 이런 분들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던 또는 이렇게 하시는 행동을 하셨던 분들, 어르신들이 뭐 할 수 있다. 취업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것을 이론화할 수 있는 것이 근거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근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딱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가지고 이론화시키는 것이 이제 근거 이론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론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생애사가 있어요. 생애사. 생애사라고 하면 그 쉽게 생각하시면 생애,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런 생애죠. 사람의 주관적 성격들을 생길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삶이 중요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삶에 그 생애사로 본다라고 하면 그 생을 봤을 때 위안부 할머니 그 위안부 그 사건이 정말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 한 사람의 대상을 보고 그 세상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건지 그리고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내용들을 또는 어떤 중요 축적들이 있었는지 일생생활을 봤을 때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가장 그 노력은 그거잖아요. 사과받고 싶은 거. 근데 그것이 중요한 사건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니은이 틀렸네요. 니은이 틀렸으니까 4번 기억, 디귿, 리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질적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풍성하고 자세한 사실을 발견하기 가능하다. 자, 풍성하고 자세한 사실 발견이 가능하다. 그렇죠.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다양하고 자세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번. 다른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렇죠. 이 A라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어.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문제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구 참여자와 상황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참여자의 그 상황이라든지 맥락 안에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 참여한 사람이 상황 맥락 이런 게 없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찾을 수가 없겠죠. 폭력을 보이는 아이에게 폭력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데 폭력을 안 해. 그러면 연구자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겠죠. 그 연구를 진행할 수 없겠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든지 맥락이 있을 때만 그 안에서만 조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번, 다른 연구자들이 재현하기 용이하다. 자, 재현하기 용이하다. 자, 우리 질적 연구예요. 질적 연구. 일반화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일반화가 어렵다. 왜? 어떤 주관적 성격들이기 때문에 A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B가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재현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자, 현상에 대한 심층적으로 기술한다. 그렇죠. 어떤 현상을 계속 조사했더니 이런 조사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쌓이겠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심층적으로 기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연구자는 재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일반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양적 연구와 비교한 질적 연구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자, 질적 연구의 특성이에요. 질적 연구. 아까 이제 질적 연구의 특징이 뭐가 있었어요? 그 연구자가 뭐 자료가 되고 아니면 그 쉽게 생각하면 척도라든지 뭐 가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관찰하고 이런 거니까 연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융통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연구자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소수의 사례를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다. 그렇죠. 그 깊이 있게 관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연구 결과를 일반화가 목표가 아니다. 그렇죠.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그 특징들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한 거예요. 내가 궁금하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일반화하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다. 일반화하려면 양적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적 연구의 특징이 아닙니다. 4번,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더 높다. 아니죠. 신뢰도가 높다라는 건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계속 조사하더라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질적 연구는 그 조사한다고 해서 모두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반복할 그 소수의 사람들을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납법적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뭐 일반적으로 신뢰를 하려고 하면은 계속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첫 번, 두 번, 세 번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뢰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귀납적 추론의 경향이 더 강하다. 그렇죠. 질적 연구는 귀납법을 사용하고 양적 연구는 연역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납법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질적 연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